우리 지난 시간까지 소립자의 수가 엄청 많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소립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기본 입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나뉘어지지 못하는 그런 입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잠시 이런 기본 입자에 대해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 생각이 바뀌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오래전부터 원자가 기본 입자라고 생각했었는데 1920년대에 들어와서 어땠습니까? 네,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톰슨이 맨 먼저 톰슨이 음극선 실험에서 전자를 발견하고 그 전자가 원자 속에 들어있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톰슨의 원자 모형. 그 다음에 그 톰슨의 원자 모형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원자에다가 알파선을 충돌시키는 실험을 해가지고 러더포드가 원자핵을 발견했죠. 그래서 러더포드가 다시 원자 모형을 다시 제안을 했는데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을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자핵주의로 전자들이 돈다라고 하는 모형을 제안을 했죠. 그랬는데 그 뒤에 바로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도 안정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자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뜨거운 기체에서 관찰되는 선스펙트럼이었습니다. 이런 뜨거운 기체의 선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호가 원자 모형을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20년대 이제 원자는 더 이상 기본 입자가 아닌 것이 분명해졌죠. 그런데 1930년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은 원자핵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쭉 돼 있었는데 체드윅이 1932년에 중성자를 발견하고 드디어 원자핵 속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원자 속에는 원자핵과 그 주위에 전자가 있는데 원자핵 속에는 어땠습니까?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으니까 이제 전자, 양성자, 중성자가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소립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1940년대에 들어오면서 1960년대까지 우주선 실험을 통해서 많은 입자들이 소립자들이 점점 더 많이 발견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어땠습니까? 인간이 입자 가속기를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새로운 소립자들을 막 만들어낼 수가 있었는데 그런 소립자들의 수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이제 몇백 개가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소립자들을 분류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무엇으로 분류했습니까? 질량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벼운 것을 렙톤이라고 부르고 중간 정도를 메존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가장 무거운 것을 바리온이라고 부르기로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하게 됐다고 그랬죠. 근데 1970년대, 80년대 들어서는 이제 메존과 바리온에 해당하는 입자들이 점점 더 많이 생성이 됐습니다. 렙톤에 해당하는 게 뭐였냐면 전자였는데 전자, 뮤온, 타우온 이런 것들은 숫자가 6개로 이제 한정이 돼서 더 많아지지 않았지만 메존과 바리온에 해당하는 입자들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메존과 바리온은 더 이상 기본 입자가 아니라 그 내부에 다른 입자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런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굉장히 결정적인 게 있었는데 그 결정적인 것은 마치 우리가 역사를 반복해 보는 것 같습니다. 맨 먼저 원자가 기본 입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톰슨이 전자를 발견해서 알게 됐지만 그 전에 이미 원자가 기본 입자일 수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었다고 그랬죠. 원자 속을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그게 바로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멘델레예프의 원소의 주기율표라고 했습니다. 원소의 주기율표가 뭐였습니까? 네, 원소들을 질량순으로 나열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것들이 반복됐죠. 이 얘기는 뭐냐면 원소 하나하나가 서로 다 다른 것과는 상관없는 기본 입자라면 비슷한 성질을 가지면 안 되겠어요. 근데 이런 비슷한 성질을 가는 것이 규칙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그 원자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량순으로 나열했을 때 비슷한 성질의 원소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자가
더 이상 기본 입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됐는데, 더 하나 강력한 건 뭐였냐면 당시에는 모든 원소들이 다 발견되어 있지 않아서 멘델레프가 처음에 원소의 주기율표를 만들 때는 이 그림에 보는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중간중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네, 원소의 주기율표 중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발견되지 않은 칸에 해당하는 성질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질량은 어느 정도일지, 그 다음에 다른 것들과 반응은 어떻게 할지 하는 성질을 원소의 주기율표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불활성 기체는 다른 것들과 반응을 전혀 안 하고, 제1족들은 다른 것들과 반응을 잘하고, 그래서 그런 성질을 갖고 그런 질량 정도의 원소를 찾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빈자리의 원소가 바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소의 주기율표는 바로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원소가 더 이상, 원자가 더 이상 기본 입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되고,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빈자리에 있는 원소를 바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런 증거를 제공해 줬다는 점에서 바로 멘델레프의 원소의 주기율표가 원자가 더 이상 기본 입자가 아니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이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소립자들을 마치 원소의 주기율표처럼 늘어놓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늘어놓을 때 그냥 질량 한 가지로만 이렇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 메존과 바리온을 따로따로 늘어놨어요. 어떻게 늘어났냐면 두 가지로 평면상에다 배열했습니다. 하나는 전하로 배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 메존을 보면 지금 육각형이 돼 있죠. 육각형이 돼 있고 가운데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8개의 메존을 배열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파이 마이너스와 K 마이너스는 전하가 마이너스 1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있는 K0와 파이 0와 에타와 K0 마이너스는 전하가 0짜리입니다. 그리고 K 플러스와 파이 플러스는 전하가 1짜리입니다. 그리고 맨 윗줄에 있는 것은 기묘도가 플러스 1짜리, 그 다음은 기묘도가 0짜리, 그 다음은 기묘도가 마이너스 1짜리인데, 이 기묘도라는 건 바로 뭡니까? 우리가 바로 전에 본 기묘입자를 발견했다고 그랬죠. 도저히 그 이전의 입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입자로 발견해서 거기에 기묘도를 부여했는데, 이 기묘도를 가지고 메존들을 이렇게 배열했더니 이렇게 육각형 모습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육각형 모습 된 거, 이것만 가지고는 별로 큰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엔 바리온을 똑같은 기준으로 배열을 했어요. 여기 있는 시그마 마이너스와 크사이 마이너스 입자, 이건 전하가 마이너스 1짜리. 그 다음에 N은 뉴트론이죠. 중성자. 시그마 제로, 람다, 크사이 제로 입자, 이건 전하가 0짜리. 그 다음에 양성자와 시그마 플러스 입자, 이건 전하가 플러스 1짜리입니다. 그리고 맨 윗줄은 기묘도가 제로, 기묘도가 마이너스 1, 기묘도가 마이너스 1은 순서로 했더니 어떻습니까? 메존하고 똑같은 형태의 육각형 모습이, 기가 막힌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처음 발견했어요. 이걸 처음 그려놓고서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8정도다, 8fold way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메존과 파리온은, 이게 소립자들이라면 전혀 관계없는 것들인데 왜 이렇게 같은 모습으로 배열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숙제였는데,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메존과 바리온들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겔만의 쿼크 모형입니다. 그래서 메존과 바리온을 분리해서 나타나는 8fold way를 그 내부에 더 기본이 되는 입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그 기본되는 입자를 몇 개만 가정하면 됐냐면 3가지만 가정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종류의 기본 입자를 업 쿼크, 다운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이렇게 불렀어요. 네, 그러면 왜 업코크라고 부르고, 왜 다운코크라고 부르고, 왜 스트레인지 코크라고 부르고, 왜 이것을 코크라고 불렀을까? 이번부터는, 그 전까지는 이런 입자들한테 이름 붙일 때는 뭐 의미를 부여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하도 많이 발견이 되고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실 겔만이 쿼크라고 하는 그 용어는 어디서 따왔냐면 제임스 조이스의 시, 유명한 시인이죠. 3 quarks for master mark라고 하는 구절에서 따왔어요. 단지 3개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업코크, 다운코크, 스트레인지 코크의 3가지 코크를 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설명하니까 설명이 엄청 잘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더 많은 소립자들이 발견됐더니 또 다른 쿼크를 이제 추가해야지만 됐어요. 그래서 그 추가한 쿼크가 참 쿼크, 탑 쿼크, 다운 쿼크, 바텀 쿼크, 바텀 쿼크인데 이 세 가지 종류만 더 추가하니까 쿼크가 6개만 딱 필요하게 됐어요. 이 6개, 왜 이렇게 6개만 딱 되는지 이건 나중에 우리가 표준 모형할 때 다시 이제 공부할 텐데 이렇게 해서 쿼크로 잘 설명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업 쿼크와 다운 쿼크는 쿼크 중에서 질량이 가장 작은 쿼크고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드는 쿼크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업 쿼크와 다운 쿼크로만 돼 있어요. 양성자는 업 쿼크 2개, 다운 쿼크 1개. 그다음에 중성자는 업 쿼크 1개, 다운 쿼크 2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스트레인지 쿼크는 우리가 앞에서 기묘입자 발견했을 때 1947년에 K 메전과 람다 바리온이 이거 도저히 설명이 안 됐다고 그랬죠. 이놈들은 쿼크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업 쿼크, 다운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세 가지 쿼크로 메전과 바리온의 8폴드 웨이를 잘 설명할 수 있었는데 이런 쿼크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하가 그 전에 다른 것들은 쿼크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전하의 가장 작은 단위가 전자의 전하 또는 양성자의 전하, 우리가 이 알파벳 2로 표시하는 거 있죠. 2는 얼마냐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었어요. 이거보다 더 작은 전하는 갖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전하의 기본 단위였는데 쿼크는 요것의 분수배였어요. 그래서 업 쿼크는 3분의 2의 2 이고 그 다음에 D 쿼크와 스트레인지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 2가 됐습니다. 이런 분수의 전하를 쿼크한테 부여하고 그 다음에 기묘도는 업 쿼크와 다운 쿼크는 기묘도가 0이고 스트레인지 쿼크는 기묘도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우리 8폴드 웨이를 잘 설명할 수가 있었는데 그 잘 설명할 수가 있었다는 걸 하기 전에 이 쿼크 모델이 맞다라고 하는 증거가 이제 됐어요. 이게 바로 마치 멘델레프의 주기율표처럼 주기율표를 만들었는데 멘델레프의 주기율표가에서 큰 위력이 뭐였냐면 그 빈자리의 원소를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네, 이 쿼크 모델을 모형을 쿼크를 도입해 가지고 새로운 바리온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바리온을 찾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아까 바리온과 메존들을 육각형으로 표시했다고 했는데 그 바리온들 중에서 고유 스핀이 2분의 3 H바인 그런 바리온들만을 쭉 나열을 하면은 어떤 모양이냐면 이것처럼 역삼각형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부에서 몇 개가 있냐면 맨 윗줄에 있는 4개, 이거는 기묘도가 0짜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묘도가 마이너스 1짜리 3개, 그 다음에 2개 기묘도가 마이너스 2짜리, 그 다음에 맨 밑에 기묘도가 마이너스 3짜리 이렇게 해서 4개, 3개, 4개, 3개, 7개 이렇게 10개죠. 전부 다 10개를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아까 처음에 팔정도처럼 무엇과 무엇으로 나열하냐면 자 위아래는 기묘도고 그다음에 옆으로 대각선으로는 뭐냐면 전하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대각선은 전하가 마이너스 1짜리, 그 다음은 전하가 0짜리, 그 다음에 전하가 1짜리, 그 다음에 전하가 2짜리 이것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여기에 맨 귀퉁이에 있는 델타 마이너스 입자는 다운 쿼크 3개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델타 마이너스 입자는 전하가 뭐였습니까? 마이너스 2였죠. 근데 다운 쿼크는 전하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3개니까 마이너스 2 되죠. 그러면 이번에 그 다음 델타 제로 입자는 똑같이 스트레인지 쿼크는 없는데 전하가 0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중에 하나를 이것처럼 D 쿼크 하나를 업 쿼크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D 쿼크 2개면 마이너스 3분의 1 2개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죠. 그 다음에 업 쿼크는 3분의 2니까 다 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전하가 0 되죠. 그러면 그 다음 입자가 뭐냐면 델타 플러스 입자인데 이 델타 플러스 입자는 어떤 쿼크로 만들어 줬겠습니까? 이거 너무 쉽죠? 뭡니까? 네. 또 하나를 업 쿼크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하가 어떻게 돼요? 전하가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3분의 2 2개니까 3분의 4죠. 합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플러스 1이 됐죠. 네, 그러면 델타 플러스 입자 이건 전하가 2짜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거 하나 더 바꾸면 되겠어요. 그래서 업 쿼크 3개로 이루어지면 3분의 2짜리가 3개니까 네, 전하가 플러스 2 맞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밑으로 내려오면 맨 왼쪽에 하나 밑으로 내려오면 이게 시그마 마이너스 스타라는 입자인데 시그마 마이너스 스타라는 입자는 기묘도가 마이너스 1입니다. 또 전하는 0이에요.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운 쿼크 하나를 스트레인지 쿼크로 만들면 스트레인지 쿼크는 다운 쿼크와 전하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전하는 그대로 있지만 네, 기묘도가 마이너스 1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시그마 제로 플러스 스타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쉽죠. 바로 예상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업쿼크 하나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것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업쿼크를 하나 더 바꿔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이 소립자 바리온들이 고유 스핀이 2분의 3짜리는 이렇게 전부 다 쿼크 3개로 아주 규칙적으로 설명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크사이 마이너스 스타는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이제 여러분 알겠죠? 네, 다운 쿼크 또 하나가 스트레인지 쿼크로 바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요놈이 업 쿼크로 바뀌면 되겠죠? 네, 이 업 쿼크로 바뀌면 됐어요. 그러면 맨 아래쪽에 있는 이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맨 아래쪽에 있는 거는 스트레인지 쿼크 3개로 만들어진 것인데 당시에 이 스트레인지 쿼크 3개로 만들어진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메가 마이너스 입자라고 부르는데 이 오메가 마이너스 입자는 아직 관찰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S쿼크 3개로 이루어진 이것의 이 입자의 질량이 요 표로 보니까 질량을 쭉 그 표에서 질량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이 질량이 약 1680 메가 일렉트론 볼트쯤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치 옛날에 원소의 주기율표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입자 가속계를 가지고 에너지를 조절해서 이 에너지 1680 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질량을 갖고 있는 소립자를 만들 수 있는 입자 가속계 실험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브룩헤이븐이라고 하는 미국의 국립연구에서 1964년에 드디어 이 입자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설명한 거품 상자를 이용해서 네, 그 입자를 탁 만드는 걸 봤는데 그 거품 상자 사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맨 밑에서 파이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그게 뭘로 바뀌냐면 기묘 입자 3개로 바뀝니다. 기묘 입자 3개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기묘도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오메가 마이너스 입자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바로 이 사진을 통해서 이거 거품 상자 사진인데 이 사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바로 이런 쿼크 모형이 옳다고 하는 증거, 바로 이 쿼크 모형에 있는 데서부터 오메가 마이너스 입자를 발견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쿼크 모형이 옳다고 하는 증거가 됐습니다. 그러면 8정도 8fold 웨이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네, 여기서는 자 먼저 바리온부터 보면 바리온은 쿼크 3개로 된 거였죠. 그래서 이 8정도 맨 위에 있는 거는 DDU입니다. 뉴트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DDU. 네, 그다음에 프로톤은 UUD 하면 어때요? 전화가 딱 맞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하나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D 중에서 하나가 S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DDS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람다 입자가 되고 그다음에는 UDS 이렇게 하나씩 바뀌는 겁니다. 하나씩 오른쪽으로 가면서 D가 U로 하나씩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서는 D가 또 S로 하나씩 바뀌는 거예요. 네, 오른쪽으로 가면 S가 U로 D가 U로 바뀌는 거. 이렇게 해서 아까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쿼크를 이용해서 8정도를 잘 설명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메조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쿼크와 반쿼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D 쿼크와 S 쿼크의 반쿼크로 이루어진 게 맨 꼭대기에 있는 K존 메존이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 오른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D 쿼크가 업 쿼크로 바뀌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설명해서 새로운 쿼크를 도입해 가지고 바로 이런 8정도도 잘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새로 다른 바리온과 메존을 이 3가지 쿼크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소립자들이 막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다시 참 쿼크, 탑 쿼크, 바텀 쿼크 이런 것들을 도입했더니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소립자까지 다 설명할 수가 있었고 더 이상 다른 쿼크가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제 참 쿼크까지 도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8정도가 아까는 면회했는데 위로는 이제 참 쿼크를 얘기하면 이것처럼 공간상에서 3차원상에서 그림이 됩니다. 저 맨 밑에 있는 게 8정도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삼각형 이렇게 있죠. 그 위에 또 역삼각형이 있죠. 맨 밑에 있는 거는 참 쿼크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번에 있는 건 참 쿼크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건 참 쿼크가 2개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쿼크로
아주 잘 설명할 수가 있어서 이 쿼크 모형이 옳구나 하는 강력한 증거가 여기서 나왔다.